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제 1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12주차 강의를 하고 나면 상사중재와 관련된 어떤 이론 부분은 다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2주 정도는 정말 사례, 중재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재는 사실 수업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실제 그 진행된 중재 그 어떤 판정이나 중재 절차의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수의 많은 수의 다양한 어떤 실제 중재 사례들을 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제3자들이 접근을 하고 살펴보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외국의 중재기관들이 일부 자신들이 진행한 실제 중재 사례를 당사자의 어떤 뭐 기업명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는 상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상사중재 사례를 몇 가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6월 넷째 주에 기말고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뭐 비대면으로 LMS를 통해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여러 가지 어떤 부정 응시나 시험의 어떤 공정성의 확보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줌에 로그인을 한 채로 온라인 LMS를 이용한 시험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업과 관련해서 Q&A도 하고, 여러분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또 제가 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수업 이 동영상 강의는 동영상 강의대로 하고 실시간으로 줌을 이용해서 뭐 소그룹으로 이렇게 화상 회의 시스템인 줌을 이용해서 한번 미팅을 하려고 하는데 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체적인 일시나 뭐 이런 부분들 시험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공지들은 뭐 이번 주 안에 LMS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 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이제 중재 판정에 대해서 뭐 정상적으로 중재 판정이 내려졌고 그 중재 판정 자체에 아무런 뭐 문제나 이의 제기될 사항들이 없으면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뭐 세상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되지 않듯이 중재도 그렇겠죠. 그래서 중재 판정이 정정되거나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판정이 내려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재법에는 이러한 중재 판정의 어떤 정정, 해석, 추가 판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중재법 제34조 1항에 보면 당사자들이 달리 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하고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뭐 정본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재 판정문이죠. 중재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어떤 이 어떤 정정, 중재 판정문의 정정이라든지 그러니까 고치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그리고 중재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중재 판정의 문구, 중재 판정문에 있는 내용의 문구의 해석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그리고 중재 과정에서 제기가 됐는데 실제 최종적인 중재 판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중재 판정분 답을 해야 되는데 중재 판정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수정, 정정, 오류의 정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떤 쟁점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부분은 중재판정부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재 절차에 추가되었는데 중재 판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 신청자에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재 판정문 자체에 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거나 했을 때는 뭐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30일 안에 답변하는 것도 중재판정부의 몫인데, 중재판정부 스스로가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직권으로, 그러니까 직권으로 한다는 게 중재판정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재판정문을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내려진 중재판정문 자체에 뭐 오류라든지 오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정정이나 뭐 추가적인 해석의 요청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뭐 중재판정부의 역량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늘 있는 절차나 어떤 프로세스는 아니고 중재판정문에 여러 가지 이의 제기까지는 아니고 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달라, 이게 이제 해석에 대한 추가 요청인 것이고, 뭐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중재 판정문에 적혀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여러 가지 뭐 글자가 틀렸다거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재 판정문이 이제 보내지죠. 중재 판정문은 그 당사자들한테 이 중재 판정문이 뭐 등기우편 같은 걸로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부하는 방식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개정중재법 제32조 4항에 보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부는 그 판정 원본을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뭐 이렇게 등기 우편으로 보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 법원에 송부해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37조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 법원의 승인과 집행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중재 판정의 사본 제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규정을 둬서 이 규정 자체를 완화하고 있는데, 이 2016년 개정중재법이 있기 이전에는 이런 뭐 어떤 당사자의 신청, 그러니까 이게 뭐 선택사항이었던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중재판정문의 원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었죠. 뭐 반드시 뭐 원본 보낼 필요 없다, 뭐 이런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재 판정의 효력, 중재판정부가 중재 판정을 내리면 그 판정은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에 대해서 볼 텐데, 이건 뭐 한 학기 내도록 강조를 했어요. 중재 판정은 그 효력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과 같은 어떤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물론 이 승인과 집행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법원 확정 판결과 중재 판정이 뭐 100% 동일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중재 판정의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과 집행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어떤 판정의 확정성 적인 측면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중재법 제35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재 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의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 규정이 있긴 해요. 제38조에 따라 법원이 승인과 집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원이 뒤에서 보게 될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승인을 안 하게 되면 그때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했다 하더라도 뭐 어떤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 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판력에 대해서는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인정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국가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이나 이들의 권리에 근거해서 청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정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명문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효력을 좀 살펴보면 형식적 확정력, 이걸 이제 기속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재판이나 처분에 스스로 구속되어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혹은 이제 중재 경우에는 이제 중재판정부가 되겠죠. 중재판정부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 절차와 판단에 의해서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자신들을 구속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법원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중재판정도 법원에서 내린 판결의 기속력처럼 중재판정이 성립되고 중재판정문이 이제 발효되면 그 기속력 때문에 중재판정부를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를 구속한다. 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에 구속되고 중재판정부가 자신이 발효한 중재판정문 내용에 구속된다. 이 말은 그 자신이 내뱉었던 그런 판정이나 판결을 스스로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판정문에 분명히 A라고 기재를 해가지고 판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B다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린 판단에 대해서. 다만 뭐 앞서 중재 판정의 정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오기했다든지 아니면 산술적으로 뭐 숫자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뭐 글자가 틀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오탈자 오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 그때는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중재 판정의 정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판력이 있습니다.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어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이 기판력이다. 이미 판결 내렸다. 이 뜻입니다. 기판력이. 기속력은 이미 구속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기판력은 이미 판결 내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사안을 좀 살펴보면 영미법계는 분쟁 당사자는 새로운 중재 절차 또는 소송 절차에서 중재 판정의 내용과 모순되게 중재 판정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이미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그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한 항변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법계에 있어서도 뭐 대륙법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가 프랑스인데 프랑스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의해서 집행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판단받은 사실로 간주된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중재 판정만으로도 기판력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기판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중재 판정은 또 집행력도 있습니다. 판결 또는 급부 뭐 돈을 줘야 된다. 뭐 그런 부분, 그런 의무를 강제하고 실현시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행시킬 수 있는 어떤 공권력, 행정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행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 자체가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법원의 판결은 법원이라는 어떤 국가기관에 의해서 어떤 집행력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력으로서 담보되어지는데 중재판정은 그렇지 않죠. 중재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법원과 중재판정이 조금 상이한 내용이고 다만 이 중재판정은 스스로의
집행력은 없지만 법원의 집행 판결, 이게 이제 그 승인과 결정이죠. 승인과 결정을 받아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집행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집행력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판결,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이거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수업하면서 구분을 해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했다면 뭐 다행인 것이고, 법원에서 내리는 그 어떤 최종적인 판단은 판결이라고 하고요.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건 보통 결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필수적 변론이 원칙. 그러니까 반드시 뭐 국선 변호사를 써서라도 이 법원의 공판 단계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이 또 재판부가 판결서를 작성하고 선고하고, 재판부가 이 선고를 내리죠.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판결서에는 법원 내에 있는 판사들이 서명 날인을 하는 것인데, 결정의 경우에는 중재 절차에 따른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는 임의적 변론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주장, 반론,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심리 절차에 뭐 당사자들이 참여 안 하면 안 한 대로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절차에서. 그리고 재판서를 요구를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중재판정문을 기재를 하고 그 중재판정문을 이제 송부하는 방식으로 그것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거죠. 자, 뭐 다른 나라의 입법 예를 좀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변론 없이, 반대의 어떤 주장 없이, 그리고 또는 반대 주장을 거쳐서 결정으로 집행의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이것을 집행시키느냐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비송 절차로 보아서 1심 법원에서 집행명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송 절차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안일비자예요. 안일비자. 그래서 소송 절차, 이게 그러니까 중재판정부가 내린 그 중재판정을 이거를 이제 승인하고 집행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잖아요, 법원이. 그것을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중재판정문을 들고 법원 찾아가면 이게 해주냐 마냐 가지고 법원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비송 절차로 최하급 시민 1심 법원에서 그냥 집행명령 내려줍니다. 그리고 미국은 법원의 확인명령, 이것을 이행하라라고 하는, 행정력으로서 대집행하라라고 하는 확인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법원이 집행 여부를 결정을 하든, 프랑스처럼 뭐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그냥 판정문 오면 그냥 바로 집행명령을 내리든, 아니면 미국처럼 확인명령을 내리든, 결국에는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문으로서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최종 결정력으로서 집행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정문을 들고 법원에 찾아가서 승인 집행을 받아야만 집행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속력. 보통 이 구속력이라고 하면 법률이나 규칙이나 조약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뭐 신체적인 어떤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을 이제 보통 구속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중재 판정에 있어서의 구속력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만일 이런 구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중재 판정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중재 판정만으로는 안 되고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판정 취소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판결로 그 중재 판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중재 판정의 취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재 판정 취소는 아무 때나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중에 일방이 중재판정 취소와 관련된 그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중재 판정 취소의 어떤 사유가 이거는 뭐 각국의 입법이나 중거법에 따라서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원도 이러한 그 중재 판정과 관련된 취소 판정을 하지 않고 각하 이거는 법원이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중재 판정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것이든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그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 국제상사중재에서의 그 중재판정 취소 사유는 뉴욕 협약이나 온시트럴 모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들이 해당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거의 표현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대동소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보면 온시트럴 모델법 제34조 2항에서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를 취소 신청을 한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법원이 직권조사에 의해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한다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취소 신청. 그러니까 그 중재 판정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취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소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이게 정말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증거로서 이런 것들을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사자가 직접 취소 신청을 하고 입증을 하는 그 경우에 첫 번째는 중재 합의나 어떤 당사자의 어떤 그 중재의 당사자로서의 어떤 무능력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중재 합의 이런 것들이 뭔가 효력으로서 인정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중재 합의가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던 것처럼 중재 합의가 있으면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중재 합의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재지가 결정이 되고 중재 기간이 결정되고 중재 기간이 신청받아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고 이런 절차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이거는 처음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중재 합의가 무효라는 얘기는. 그리고 중재 합의 당사자 무능력이란 이야기는 그 중재 합의를 그러니까 중재 합의를 이룬 중재 합의를 체결한 그 당사자가 그러한 중재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나 그런 능력이 없거나 그런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중재 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중거법에 따라서 그건 계약의 중거법이 될 수 있고 중재 중거법이 될 수도 있지만 해당 중거법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중재 합의와 관련된 중거법이겠죠. 계약 중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재 합의 당시 무능력자 이런 중재 합의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중재 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중거법이 되겠죠. 그 중거법에 따라서 무효이거나 또 그런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무효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취소 신청을 한 당사자가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재합의 무효를 바탕으로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법원에 취소소송,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 자체가 뭔가 어떤 준거법이나 대한민국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것들을 뭐 증빙 자료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 법원이 판단을 해보고 취소의 어떤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방어권 침해가 있습니다. 방어권 침해. 중재판정부는 이 중재 절차의 프로세스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앞에서도 강조를 했다시피 양 당사자,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어떤 중재인 선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재 절차 진행과 관련된 뭐 통지라든지 심리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스 상에 당사자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어떤 대우를 못 받은 거죠. 그런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취소예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판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심리기일상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심리에 불참을 했거나 아니면 뭐 자료 제공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패소한 쪽이 당사자들 중에 승소한 쪽이 있고 뭐 패소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패소한 쪽이 어떤 뭐 이런 준비나 어떤 중재 절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중재인 선정, 심리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의 통지에 불응하거나 뭐 혹은 중재판정부가 뭐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이 적절한 여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소한 쪽에서는 뭐 여유 있는 시간을 받았다,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취소를 주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차상의 어떤 자신의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라고 한다면 취소 사유를 취소예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부분이고요. 중재인의 월권, 권한 유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이 중재 관할권,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는 관할의 권위를 그 관할의 범위를 넘어서는 판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가 중재 합의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중재판정부의 중재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어떤 중재 판정은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중에 중재인의 월권 행위다, 중재인의 권한 유월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법원에다가 중재 판정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중재 판정이 중재 합의 내용의 어떤 다루지 않는 중재 합의에서 정한 것을 넘어섰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 가서 입증을 해야 돼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취소예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런 이게 취소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판정이 중재 합의에 관한 것과 중재 어떤 관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 판정 자체가 보면 뭐 한 가지 쟁점에 이렇게 뭐 판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당사자들의 분쟁이라는 게 A, B, C 여러 가지 쟁점과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맞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재 합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쟁점이나 문제 중에 관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관할이 아닌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예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쟁점이 여러 개라고 쳤을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13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는 중재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학습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중재 사례는 아니고요. 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판례. 권한 유월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인데, 뭐 한번 좀 요 권한 유월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학습을 하고자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당사자가 B가 있고 A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역에 대한 어떤 중재는 아니고요. 건설공사와 관련된 이제 중재 판정입니다. 그게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건수나 중재 사례 이렇게 보면 국제무역으로 인한 국제중재도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이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내 중재가 되게 많이 진행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중재 사례가 있는 것이죠. 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B가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러니까 A가 이제 발주를 해가지고 B가 실제 건설을 하는 거죠. B가 그래서 공사를 착수를 했고 공사비가 뭐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B가 A한테 이제 공사 대금을 좀 늘려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A하고 B가 이제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 공사비에 관한 중재 합의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비와 관련된 뭐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재로서 해결을 하겠다 뭐 이런 합의가 있었나 보죠. 자, 그래서 A와 B가 합의에 따른 물량 확인 작업을 진행한 후에 B가 확인된 실적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 대금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A가 이거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에 관해서는 중재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재 합의를 바탕으로 B가 중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부는 A가 B에게 금액을 지급하도록 중재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A는 이제 그 중재 판정에서 쉽게 말해서 A가 B한테 돈을 일부만 줬는데 중재 판정을 통해서 B가 신청을 했고 중재 판정을 통해서 A가 B에게 대금 지급하라라는 판정이 내려져서 B가 승소하고 A가 패소한 거죠. 그래서 이 패소한 A 쪽에서는 중재 합의서에 따른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합의서에는 물량 확인이나 이런 부분, 금액, 그리고 수정비 이런 부분만이 중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뭐 재료가 되겠죠. 뭐 건축 자재겠죠. 건설이니까 단가나 품목 이런 부분은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이 단가 품목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중재 판정을 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물량 확인에 따른 금액 이 부분은 중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아닌데 단가나 품목은 중재인들이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권한 유월이라고 A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어떻게 했다? 중재 판정문을 들고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중재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법원의 보기에 A와 B 사이에 중재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 적정한 공사 대금이 어떤 돈을 받는 거 이거에 대한 분쟁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가 있었고 결국 이게 물량 확인에 따른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로지 물량에 관한 것만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 공사에 투입된 자재의 품목, 단가, 물량 이거는 독립적인 별도의 것이 아니라 공사 대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품목, 단가, 물량은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량이란 게 물량 확인에 따른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물량이란 게 뭐 100톤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 그러니까 100톤이 너무 많나요? 뭐 1000개, 2000개 이게 물량이잖아요. 근데 A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뭐 중재 대상이 되지만 단가, 품목은 뭐예요? 뭐 철제, 빔, 철근, 시멘트 이게 품목인 거고 단가는 뭐예요? 뭐 철근 하나당 뭐 얼마, 뭐 시멘트 한 포대당 얼마 그게 단가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물량이든 단가든 품목이든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법원은. 그러니까 법원이 바라본 건 뭐예요? 중재판정부가 중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넘어선 판정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법원 2010년도 있었던 2007다 739288 판결의 내용인데, 중재 합의는 중재 조항에 명기되어 있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전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물량 부분이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것을 중재의 대상에서 빼기로 하는 어떤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단가나 품목은 분쟁이 어떤 배제되고 물량은 중재 합의가 있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A가 틀렸다. 그러니까 A의 패소를 결정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린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중재판정부가 권한 안 넘었다. 중재판정부가 충분히 판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 사례입니다. 뭐 중재와 관련된 중재의 어떤 취소의 소송이 보통 대법원까지 가지는 잘 없어요. 대법원까지 갈 일은 잘 없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재판정부 구성과 중재 절차가 합의한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 구성하는 것, 그리고 중재 절차 진행하는 것, 이런 거는 보통 당사자 합의하는 대로 가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뭐 관련된 중거법이라든지 국제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중재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혹은 뭐 중재 절차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죠. 절차 관련돼서 타임 스케줄을 짜고 이런 것도 중재판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정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중재판정부가 이제 판단을 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만일에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부분과 중재 절차의 진행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 혹은 뭐 처음에 중재판정부가 타임 스케줄을 짰을 때 정한 절차에 그대로 안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이제 절차적 하자의 문제가 제기돼서 중재 판정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법원에다가 중재 판정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 판정부 구성이나 중재 절차 이런 것들이 원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어떤 중거법 그런 것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법원에 소명을 해야 되겠죠.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취소 예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은 우리가 당사자들이 자신이 직접 신청하고 입증해야 되는 그런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였다면, 16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법원이 직권에 의해서 중재 판정을 취소하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재 가능성의 결여입니다. 이제 중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중재 판정의 취소 소송의 어떤 수소 법원, 그러니까 그 소를 받은 법원이에요. 쉽게 관할 법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관할 법원이 중재 판정의 대상이 된 그 해당되는 국가의 법상, 법령상 중재로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직권으로 중재 판정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나라 법으로
이런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안 돼요. 혹은 이러한 문제는 중재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래 뭐 민사 상사상의 분쟁이나 뭐 이런 부분을 중재로 인해서 중재로 국내 중재나 국제 중재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인데 뭐 공법 관계라든지 뭐 형법의 적용이라든지 뭐 이런 뭐 형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재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현행 법으로 중재를 할 수 없는 거를 중재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는 중재 판정을 인정 안 합니다. 중재 판정의 취소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공질서 위반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공서양속 위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 책에 따라서 공공질서 위반 이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고 공서양속 위배 이렇게 적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게 같은 겁니다. 중재 판정의 어떤 취소 소송을 이제 받은 법원, 수소 법원이 받은 법원이에요. 소로 제기를 받은 법원, 관할 법원이 중재 판정을 이제 승인과 집행을 하는데 승인과 집행을 해야 되는 나라, 그 나라겠죠. 보통 그 법원이 있는 그 나라겠죠. 그 나라의 어떤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 그러니까 앞서 가번에서 봤던 거는 법을 어긴 거죠. 법령의 그런 것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가였고, 나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도덕 윤리의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려가 된다, 위배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중재 판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예시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경우 잘 없지만 중재 판정에 의해서 피신청인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강행법규 또는 공서양속에 반해서 허용될 수가 없는 경우로서 뭐 도박 계약이라든지 뭐 뇌물 계약을 이행하라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뭐 A와 B 사이에 뭐 뇌물을 주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서로 그 신청해가지고 중재 신청해가지고 뭐 승소해가지고 뇌물을 받아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금지된 물품, 뭐 마약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뭐 총포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인도하라는 판정, 이런 거는 그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사회 질서적으로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중재 판정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재 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중재 판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재 판정 취소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중재법 제36조를 따릅니다. 이 조항은 중재지가 대한민국, 한국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재법에 따른 중재 판정 취소는 어떤 외국 중재 판정에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내려진 판정 있죠.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의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이 취소의 소를 받아가지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 한국의 법원이 취소 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각하 판정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판단한 중재 판정만이 중재 판정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본안이 있고 각하 판정 이렇게 나누어서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각하 판정 이렇게 되는데, 본안이 뭐냐면 그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분쟁의 본질. 그러니까 중재에 따라서 그 분쟁의 본질이 결정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판정을 내린 사안, 심리를 진행해서 판정을 내린 사안, 그것을 쉽게 말해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분쟁의 본질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중재인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그 어떤 중재 절차와 관련된 어떤 사안에 있어서의 중재 판정부가 각하 판정을 내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재의 그 당사자 분쟁의 본질적인 내용, 그거 이제 본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뭐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재판정부의 각하 결정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관할 법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언급하거나 뭐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냥 중재지는 나오잖아요. 그죠? 중재 절차가 이행되고 진행되는 그런 중재지가 나오기 때문에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겠습니다. 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당사자가 중재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혹은 뭐 그 앞에서 우리 요번 주 수업할 때 제일 앞부분에 했던 부분이 있죠. 정정, 해석, 추가 판정, 그런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석 달 안에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소송의 제기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중재 판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 판정 취소의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중재 판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중재 판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중재 판정을 승인 집행해 줬어요. 법원이 집행을 해준 거죠. 그래서 강제력을 가지고 뭐 행정 대집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이 한번 판단했어요. 뭐 할 때? 승인 집행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중재법의 중재 판정 취소 사유는 한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의 집행 거부 사유와 동일하고 유역협약상 집행 거부 사유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법원에다가 중재 판정문을 들고 승인 집행을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승인과 집행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이 승인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이라 할지라도 집행 거부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이 그 순진하게 그냥 그대로 집행해 주지 않습니다. 한번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한번 판단에서 이 중재 판정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집행 거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승인해주고 집행을 했어요. 법원이 한번. 근데 또 똑같은 사유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그거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법원이 판단한 사안을 두 번 판단하게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뭐 그거는 굉장히 뭐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낭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제기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 판정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중재 판정을 법원이 취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그렇게 되면 중재판정이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중재판정문 자체가 가지는 효력은 없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거는 뭐 타당한데 양 당사자,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 합의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려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한 거는 중재 판정 자체가 취소의 사유가 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이 한 중재 합의 효력은 중재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중재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판정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중재 판결이 취소돼 버리면 중재 합의의 효력도 소멸이 되어서 이거는 중재로서 더 이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분쟁 해결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이제 대립을 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중재법을 보면
중재 판정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재심에 대해서 재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재 판정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가 중재 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중재 합의 무효, 그리고 중재 가능성 없고 공공질서 위배, 이런 경우에는 중재 합의까지도 효력을 상실하고, 그 외 사유의 경우에는 중재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좀 다수설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재 합의가 무효다, 중재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런 중재 자체가 국내법에, 그 중재가 이행돼야 되는 법에 공공질서에 위배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중재 판정, 중재 합의 자체가 통으로 그냥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유 중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라든지 중재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어권의 기회를 조금 못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재 합의 자체는 굉장히 유효하고 그 중재 합의를 실질적으로 중재판정부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재판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권한에 대한 권한 유월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것으로 바라봐서 중재 합의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유가 나와 있는 19번 슬라이드에 사유가 나와 있는 거는 중재 합의 자체를 흔드는 사안인 겁니다. 중재 합의가 무효다, 중재 가능성이 없다, 공공질서 위배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중재 합의 자체를 흔들어서 중재 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그 외 사유들, 뭐 절차상의 문제, 어떤 기회의 문제, 이런 부분은 중재 판정을 문제 삼고 합의는 그대로 둬서 중재의 재심이나 새로운 중재판정부 구성, 새로운 중재 절차 진행,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재의 절차와 여러 가지 법제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스터디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짧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선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이제 우리 수업의 과목 이름처럼 상사중재 사례니까 이때까지 상사중재 배웠고,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관련된 사례를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